하나, 둘, 셋. 알로! 저희가 이제 2023년 1월 마지막 날에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10개월간의 캐나다 워홀 생활을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워홀 기간이 원래 1년 정도인데 왜 10개월만 하고 돌아왔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캐나다 호주 워홀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그 이유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호주 워홀도 장기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워홀을 종료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캐나다 워홀이랑 호주 워홀의 장단점이나 그 두 국가의 워홀 상태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카테고리별로 좀 주제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캐나다는 이렇고 호주는 이렇습니다 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저번에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그런 단점도 있지만 미국은 이런 장점도 있고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호주에서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미국에 대한 뭐 그런 인권 문제라던가 시설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많은 장점들은 이미 호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란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캐나다나 호주나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뭐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막 간섭하는 문화가 없고 그런 장점들은 캐나다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같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국가가 다르게 가지고 있고 특히나 워홀러의 관점에서 차이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말 정보를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한테 바라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캐나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캐나다 사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저희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영상을 했을 때도 이런 반응이 좀 있었는데 나는 완전 만족스러운데 왜 저렇게 얘기해? 개개인의 만족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살면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개개인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냥 한국인 워홀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점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왜 살고 계세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날씨예요. 이제 여러분이 호주랑 캐나다를 생각을 했을 때 호주는 약간 딱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호주는 약간 온화한 기후예요. 물론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호주에 살면서 막 한국만큼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나서 폭설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을 저희는 호주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진짜 시골에 살지 않는 이상 대도시에 사는 호주인들은 평생 눈을 못 보고 자란 호주인들이 정말 많아요. 언니 남자친구도 한국에 와서 눈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주는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여름 나라다, 약간 온화한 기후다라는 게 있고 반대로 캐나다는 여러분 캐나다 딱 생각하면 뭐 생각나죠? 눈, 스키, 하키 이런 거죠. 완전 설국이라고 하잖아요. 캐나다는 완전 겨울 국가예요. 그래서 겨울도 정말 길어요. 한국은 뭐 겨울 시작된다고 하면은 뭐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2월 정도면 겨울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4월까지도 폭설이 내리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추웠고 겨울이 4월은 지나야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륙 지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에 4월에 폭설이 내려요. 그래서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둘 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호주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계절이 있고 캐나다는 영하로 30도 이상으로 이 폭이 그래서 느끼기에 캐나다는 겨울나라 호주는 여름나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둘 다 사계절이 있지만 근데 저희가 날씨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는 이걸 느꼈어요. 날씨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구나 캐나다가. 캐나다는 우리나라에서 폭설주의보가 나오는 날이 평균적인 그냥 겨울의 날씨예요. 무릎 정강이까지 눈이 오는 날이 너무 부지기수고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 건 별로 큰 일도 아닐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추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 분위기 자체가 겨울이 되면 비수기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밖에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장본으로 가는 것도 심지어 너무 힘들고 저희는 그때 2월 초부터 이제 제대로 된 캐나다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나오지 말라는 재단 문자를 받아서 장보러도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배달을 시켜라. 그 정도로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캐나다의 겨울이에요. 저희가 2월에 간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캐나다의 겨울에 악명이었던 겨울을 얘기를 너무 저희 주변에 캐나다를 살고 있거나 캐나다를 먼저 갔거나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겨울에 와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겨울 좀 지나서 와라.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2월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2월에 가면은 이제 3월쯤 되면 날씨 풀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갔는데 거의 처음 한 달은 야외 활동을 거의 못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캐나다 가셨는데 왜 이렇게 통영상만 올리세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통영상만 올린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겨울이 좀 늦게 왔고 좀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캐나다는 하면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까지 가는 지역도 있을 정도라서 관광도 그렇고 일자리 구인도 그렇고 겨울에는 너무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뭐 카페 서버나 레스토랑 잡을 구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입장에서도 겨울에는 더 일을 구하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내가 일을 하다가도 겨울에는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썸머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에서는 이제 관광지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오픈을 하고 야외 테라스 자리라고 하죠. 그 외국에는 테라스가 딸린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 테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만 그 테라스를 오픈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 카페, 펍 같은 경우에 4월에서 11월까지만 일할 사람을 뽑아요. 뽑을 때도 말을 해요. 우리는 썸머잡 스텝이 필요하다. 내가 뽑힌 입장에서도 나는 썸머잡 스텝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잘리겠구나를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친구들도 11월쯤에 잘린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봐봐. 내가 워홀러로 왔어. 4월달에 일을 구했어. 근데 11월에 잘려. 근데 나는 워홀 1년을 있어. 그럼 나머지 그 몇 개월 동안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돈을 바짝 모아서 12월부터 여행을 가야지 라고 계획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관광지도 문을 닫아요. 그래서 언니 캐나다 여행 갈 건데 언제 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게 4월에서 11월 사이에 오세요.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스키 관련된 그런 겨울 스포츠 관련된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겨울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캐나다 하면 다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크루즈 못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브이로그로 만들었던 토론토 아일랜드 이런 것도 다 여름에만 여는 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브이로그 제목에 여름에만 갈 수 있는 섬 이렇게 했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 재밌다던데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겨울에는 닫습니다. 근데 호주는 비교 영상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도 장사가 잘 되는 성수기가 있긴 있어요. 그때 스텝을 더 많이 뽑긴 해요. 그렇지만 완전 비수기다? 막 문을 닫는다? 없어요, 그런 거. 물론 농사에 종사를 하면 농사는 시즌이 있겠지만 시즌이 끝났다고 해도 땅이 워낙 넓고 항상 날씨가 좋기 맞아. 때문에 그냥 여기 시즌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몇 월 달에 가도 웬만하면은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언제 가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10개월만 있고 온 이유가 저희도 2월 달에 갔는데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한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12월이 되면 어차피 또 그때처럼 집에만 있겠구나. 갇혀 살 텐데. 우리는 근데 캐나다 월세도 240만 원씩 내는데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240만 원씩 월세만 내면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10개월 정도면 살 만큼 다 살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개월을 남겨놓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직종마다 다르겠죠. 겨울에 일이 잘리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캐나다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만약에 내가 서비스 직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름이 끝나면 잘릴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거에 의한 대비를 해야겠죠. 그럼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호주 워홀을 갈 때는 롱패딩, 털옷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겼어요. 근데 캐나다는 겨울이 워낙 길고 너무 춥기 때문에 온갖 방한용품 다 챙기셔야 돼요. 롱패딩, 털옷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모자, 귀마개 특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한국에서 추면 너무 추워 이거잖아요. 근데 캐나다 그냥 나오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들 보잖아요.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털모자 스키장 갈 일 아니면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스키장 갈 때 사려고 했던 그 스키 장갑, 모자, 귀마개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쌀 때도 겨울옷을 담고 나면은 다른 그치, 옷을 그치. 담을 자리가 없어. 우리가 캐리어 하나가 털옷, 롱패딩, 방한용품 넣으니까 캐리어가 꽉 찬 거예요. 호주 살 때는 짐 쌀 때 다리가
그렇게 막 모자라고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캐나다 가시는 분들은 약간 항공편을 볼 때도 수화물 규정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캐나다에서는 좀 따뜻한 지역 없나요? 사람들이 캐나다 어워를 갈 때 셋 중에 하나를 거의 가요.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이렇게 많이 가는데 토론토랑 밴쿠버 사이를 고민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을 견딜 수 있으면 토론토를 가고 비를 견딜 수 있으면 밴쿠버를 가라. 그래서 저희는 눈이 낫겠다 싶어서 비보다는 토론토를 선택을 했는데 밴쿠버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 레인쿠버예요. 1년에 반절의 비가 온대요. 근데 저희는 눈은 그나마 겨울에만 오잖아요. 밴쿠버에서 1년 내내 비를 그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밴쿠버를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캘거리는 토론토 마이너스 20도일 때 캘거리는 마이너스 30도랍니다.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시차. 저희가 캐나다 살 때 정말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한국이랑 시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시차 적응이라는 거를 캐나다 가서 태어나서 처음 해봤잖아. 왜냐면 저희가 여행 다녔던 곳들은 뭐 시차가 많이 차이 나봤자 5시간, 6시간. 어. 그러니까 열몇 시간 이상씩 차이가 나는 곳에서 저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연락을 할 때도 그렇고 맞아.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협업하는 브랜드들이랑 연락을 할 때도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을 해야 되고 아니 알람 맞춰놨다가 하고 그리고 저희 라방 할 때도 아시겠지만 저희 라방을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래서 저희 라방 보면 점점 얼굴 붓기가 빠지는 게 보여. 근데 저희는 호주 살 때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호주는 이것도 썸머타임이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많이 차이 나봤자 1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최대. 근데 캐나다는 시차가 14시간에서 18시간까지 차이가 나요. 내가 잘 때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 잘 때 나는 일어나고 이러니까 연락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약간 호주보다 향수병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울러들이. 왜냐면 호주에 있을 때는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도 시간 차이가 안 나니까 다 맞아. 받는데 캐나다에서는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 갈 때도 되게 큰 맘 먹고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왔고 시차 적응하는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항공편 가격도 한 최소 2배 근데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맞아. 보통 호주는 뭐 한 원목하면 100만 원 정도지만 캐나다는 한 250 정도 왕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워홀 국가를 생각할 때 시차도 생각보다 본인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를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때 앞부분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저희가 뒷부분에서 또 추천하는 이유도 말씀드릴 거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마약이랑 치안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막 총이 있을 것 같고 마약이 있을 것 같고 치안이 안 좋을 것 같고 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영어권 나라 중에서 치안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은 총이 엄청 많이 유통이 되고 총이 활발한 곳이에요. 총기 관련해서도 치안이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인 나라니까 그러겠거니 하는데 캐나다도 총기가 합법이 아닌데도 저희는 토론토에 살았기 때문에 토론토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총기 사건이 한 달에 몇 번씩 나요. 그 정도로 총기가 많이 활발하다고 느끼고 강도 사건들도 진짜 많이 일어나고 캐나다 사람들도 인정해요. 이거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몇 시 이후로 타지 마라. 근데 저희가 호주에 살 때는 시티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왜냐면 시골에서는 가끔 사냥용 총 때문에 뭐 나는 사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 그거는 저희는 막 미국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서도 정말 번번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약 문제. 캐나다는 일단 대마가 합법이고요. 코카인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소량의 코카인은 합법이에요. 실제로 그냥 길거리에 마약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 마약에 대한 규제가 호주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비교해서 호주는 대마는 의료용으로만 일부 합법이 돼 있고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다 불법입니다. 근데 서양권 나라를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법이어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인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랑 그냥 나라에서 해도 된다라고 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중독자들의 경중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근처였거든요. 보통 노숙자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그렇게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약을 많이 하고 그것이 위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아예 너네 차라리 할 거면 여기서 모아서 해 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거기에 그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약을 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고 경찰들도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그런 거를 보고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그냥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맨날 장 보러 지나가는 그 도시 한복판에. 그래서 가끔씩 미국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에 막 사람 마약 중독자들 막 이렇게 모여있고
토론토에도 있습니다. 맞아. 근데 호주에서도 물론 마약 중독자 있을 거고 뭐 노숙자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호주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막 마약 중독자들이 몇십 명이 막 모여가지고 모여있고, 떼지어가지고 그걸 많이 보지 못해요. 호주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랑 비교를 하니까 아니요 호주도 그런데요. 캐나다랑 호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고 오픈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독자들이 거리에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치안의 문제랑 직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호주에 살 때는 클럽도 좋아하고 파티도 좋아하고 클세권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공간에 있으면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 동네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밤에 클럽까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물론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한국에서도 그런 뭐 묻지마 폭행이라던가 이런 거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밤에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그런 나쁜 일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밤에 걸어다니는 게 클럽까지 걸어가는 건 막 미친 짓이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토론토에서는 해가 지면 웬만한 거리들은 다 우버를 타고 가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는 처음에 토론토 가고 뭐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나 클럽 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무조건 택시 타야지. 밤에 걸어다니면 안 되지. 현지인들의 권고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사고 나갈 때도 너네 대중교통 탈 거 아니지? 막 약간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가 어제 장봤던 곳에서 바닥에 지나가면 피가 범벅이 돼 이것도 그래. 캐나다 토론토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피 자국이 떨어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깨림칙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 장봤던 쇼핑센터 가면은 갑자기 그거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소셜 미디어에 그 영화관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 무슨 영화관에서 칼부림이 났다. 근데 이거는 이제 토론토가 좀 심한 경우예요. 캐나다 안에서도. 그래서 뭐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토론토가 좀 심하긴 하지만 캐나다라는 전체 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호주랑 비교했을 때 치안이라든지 마약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워홀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집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돈 얘기를 하는 동안에 환율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가 쉽게 호주 1달러당 850원으로 계산을 했고 캐나다는 1달러당 95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 투어 영상을 공개를 하고 나서 집 너무 좋아요. 근데 월세가 240만 원? 이러면서 한국 분들은 너무 놀라시고 또 토론토 사시는 분들은 언니 그 집 240만 원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했거든요. 싸게 했다고. 저희는 토론토에 살았기 때문에 토론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호주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시드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도시로 저희가 좀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 구하는 거는 진짜 한국에서도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시골에 살고 누구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누구는 반지하에 사는 것처럼 본인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컨디션 집에 사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은 보통 워홀러들이 많이 살 만한 그런 집과 동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 약간 워홀러들이 살기에 살짝 비쌀 수 있는 집인데 일단 두 국가에 대한 시세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2베드에 2베스, 그러니까 화장실 2개에 침실 2개의 집에 내가 방 하나로 들어간다. 시드니에서는 저희가 어제 알아봤는데 그래서 화장실 딸린 방 하나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 월 135만 원에서부터 1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월 170만 원에서 월 19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토론토가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브리즈번에 사는 친구고 큰 침실 2개랑 큰 욕실 2개가 있는 집에서 사는 친구인데 월세가 190만 원이에요. 근데 토론토에서 저희가 살았던 집 침실 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작은 공부방이 하나가 있고 욕실이 하나짜리예요. 저희가 작년에 진짜 싸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올해에 또 가격을 올리셨어요. 근데 저희 집주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사실 올해 올린 가격도 시세보다 낮아요. 올해 가격이 월에 250만 원. 그러니까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월에 190만 원. 저희는 더 작은 집인데도 월에 2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토론토 내에서도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예요. 맨날 그 쇼츠 들어가 보면 토론토 사람들 맨날 욕하고 있거든요. 찜박박스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토론토가 그리고 캐나다가 호주보다 훨씬 더 집값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집을 구할 때 캐나다의 특이점이 있어요. 호주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집을 캐나다에서는 정말 흔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지하예요.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아파트 같은 데 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워홀러 입장에서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지하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반지하도 형태가 많아요. 아예 반지하 층 하나를 다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지하 안에서도 방이 나눠갖고 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도 들어가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런 컨디션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근데 사실 호주에서는 반지하의 케이스는 정말 없어요. 근데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지역이동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실 쉐워, 테라스 쉐워 막 이렇게 집을 쪼개서 사는 그런 쉐워도 호주에는 있지만 이제 호주는 반지하는 없는데 캐나다에서는 반지하가 많다는 점. 왜냐면 집 구조 자체가 호주에 반지하가 있는 집이 거의 없고, 반지하가 있어도 아마 창고로 쓰고 사람이 사는 그게 아닌데, 캐나다는 실제로 집들이 반지하까지 사람이 사는 구조로 생긴 집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집 구조 자체가 달라서 호주에서는 반지하 조건이 없다. 그래서 호주도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집 조건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캐나다 집세가 호주보다 50만 원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항상 얘기해드리듯이 호주는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임금 부분에서는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언니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를 가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해드리는 대답이 있어요. 호주 오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면은 법적으로 주니어 시급이라고 해서 원래 받는 시급보다 적게 시급을 받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더 적은 시급 받으면 안 좋잖아요. 만으로 20살이 넘었을 때 가셔야지 제대로 된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만으로 18살, 19살 이럴 때 가시면 주니어 시급 받으니까 저희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호주에서 주니어 시급을 받아도 캐나다보다는 임금이 훨씬 높다는 점. 그래서 호주의 시급은 캐주얼을 기준으로 했어요. 호주는 고용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캐주얼이 있고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는데, 호주 오를 하실 때 오홀러들은 대부분 캐주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계약을 제안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돈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식리브라든지 페이드 홀리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보장을 하셨을 경우에만 파트타임이랑 풀타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고용주가 다 보장을 안 해주면서 파트타임, 풀타임 시급을 주려고 한다.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홀러라면 웬만하면은 캐주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려요. 왜냐면 캐주얼 고용 형태 자체가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고용주도 나를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풀타임보다 시급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막 나보고 너 풀타임, 파트타임이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다음 주부터 좀 스케줄 빼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용 형태는 캐주얼로 해놓고 돈만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주면 정해진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호주 어른 대부분이 캐주얼로 일을 하고, 최저 시급은 23,000원이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근무를 하냐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저 시급은 23,000원인데 야간 시급은 25,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은 3만원 정도고 일요일은 34,000원 이상, 이렇게 시급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호주는 캐주얼로 제대로 고용만 되면은 이 모든 수당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최저 시급이 16,000원 정도예요. 근데 이건 주별로도 차이가 있고 약 직종별로도 차이가 1, 2불 정도는 있는데 저희는 그냥 평균값을 최저 시급 16,000원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급이 1.5배에서 2배 정도 주는데,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세금을 많이 떼는 나라입니다. 일단 호주는 15% 세금을 떼서 급여를 받거든요. 캐나다는 급여를 받으면 18% 정도 떼갑니다. 그래서 양 국가에서 정말 최저로 우리 아까 전에 말한 추가 수당 다 빼고 그냥 똑같은 시간에 최저 시급을 받고 세금까지 뗐을 때 얼마 정도를 버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한 걸로 계산을 해봤고요. 호주에서는 68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한국 돈으로 약 46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캐나다는 팀 문화가 있어요.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레스토랑 서버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텐더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팁이라는 것도 정말 애매한 게, 내가 포장 전문인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면 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팁도 예를 들면 음식값의 보통 15%를 사람들이 팁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은 팁을 더 많이 받고, 내가 단가가 싼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은 팁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팁을 보통 하루에 얼마 받냐 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이 다 달라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을 하는 그 서버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팁을 얼마를 받냐. 하루에 진짜 못 받으면 10불, 많이 받으면 100불. 근데 또 저희가 레전드 케이스도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그 스테이크 맛집이 있대요. 크리스마스 시즌 일주일 동안 팁으로만 5,000불을 벌었대요. 팁으로만 5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불 팁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워낙 임금
월급이 높기 때문에 팁을 굳이 줄 필요가 없고 팁이 전혀 활발하지 않아요. 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딜 가서도 팁 안 내셔도 됩니다, 호주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워홀러들을 월급을 다 물어봤거든요. 캐나다에서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하는 친구가 주 40시간을 일을 했을 때 월급을 한 307만 원을 받아요. 이건 팁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호주에서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을 했을 때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을 약 35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 워홀러들한테 다 물어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집세도 이미 캐나다가 50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월급은 호주가 50만 원 정도를 더 벌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캐나다 워홀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벌려고 오지 말아라. 근데 호주 워홀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벌고 싶으면 호주로 와라.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호주 워홀러는 솔직히 진짜 자기가 아무리 못 모아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정말 아무리 못 모으는 케이스를 얘기를 한 거고, 저희는 솔직히 일주일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모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다 벌어서 쓰고 저금을 아예 못하거나,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 모아놨던 적금을 깬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 가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주 워홀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워홀을 가면 일할 맛이 안 난다, 돈 벌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갔는데, 저는 호주 워홀을 있을 때 쓰리잡을 했어요. 그리고 수영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저희는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로 갔어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시급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 벌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워홀러로서 일을 했을 때 버는 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호주에서 워낙 일을 너무너무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초에 캐나다를 갈 때 저희 목적은 캐나다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경험을 다 이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 조사도 했고,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일을 하시고 워홀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저희는 호주에서도 생활해보고 캐나다에서 생활해봤잖아요. 물론 호주도 뭐 외식값 이런 거 비싸요. 근데 그냥 장 보고 내가 집에서 해먹는다라고 하면은 가끔씩은 한국보다도 싼데? 약간 고기나 과일 이런 건 진짜 싸다 이래서 호주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근데 호주 물가 비싸잖아, 외식값 비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보다 시급이 훨씬 높잖아. 버는 돈에 비해서 생각을 하면 쓰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저희는 항상 맞아. 얘기를 했거든요. 캐나다는 그냥 체감하는 생활 물가 수준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더 돈을 모으기가 힘든 거예요. 임금은 낮은데 쓰는 돈들은 다 비싸니까. 이것도 이만하네? 저것도 저만하네? 근데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안 벌리는데. 그래서 저희 주변에 캐나다에서 워홀하다 호주로 온 사람들도 있고, 호주에서 워홀하다가 캐나다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캐나다에 살면은 돈을 벌어도 물가가 비싸고 너네가 워홀러라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버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호주는 시급만 높은 게 아니고 노동자의 권리가 되게 많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 캐나다는 정말 놀라운 점이 제가 또 호주에서 일을 하시다가 캐나다로 오신 그분도 호주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그 근무 환경이 잘 보장이 돼 있고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캐나다에 오니까 고용주 맘에 따라서 점심시간도 보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실 정도로 근무 환경 차이가 큽니다, 많이.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세금 얘기도 하고 팁 얘기도 했잖아요. 물가가 캐나다에서는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뭐 밥을 먹어요. 그럼 메뉴판을 봐가지고 내 15불짜리 뭐 비빔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들은 머릿속으로 15불짜리를 골랐으니까 15불을 내고, 만약에 내가 또 3불짜리 뭐 음료수를 먹어 그러면 오늘 돈 한 2만 원 정도 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돈을 내려가면 갑자기 25,000원 내세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빔밥값 내고, 그리고 15% 팁 내고 13% 세금도 내고, 그래서 2만원 내겠다고 가면 25,000원 내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고 실제로 물가가 그래서 더 비싸요. 한국이랑 호주 둘 다 메뉴판의 가격에 세금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한국은 그 정해진 가격이랑 다른 가격을 받는 게 불법이에요. 호주가 이제 가격표랑 내는 돈이랑 다른 날이 공휴일. 왜냐면 호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휴일 시급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공휴일 날에는 또 이제 법적으로 식당들이 고객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휴일 날에만 제외하면은 메뉴판에 있는 가격이 내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이랑 호주에서 살다 온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체계가. 왜 메뉴판에 써있는 돈이랑 내가 내는 돈이랑 다르냐고. 근데 캐나다는 우리 얼마 전에 캐리어를 샀어요. 캐리어가 세일을 해가지고 89불이었어. 그럼 난 머릿속으로 9만 원도 안 되네 이러고 계산을 해. 근데 1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순간 난 직원
실수한 줄 알았어, 어떤 순간. 그래서 저게 9만 원이라고 써있었는데? 내가 이랬어. 아, 근데 텍스랑 어찌고랑 저찌고랑 붙어가지고 100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 볼 때도 만약에 뭐 사과 하나를 담아, 사과 3불, 뭐 라면 뭐 5불 이렇게 해갖고 다 달아가지고 10만 원 예산에 샀다. 15만 원이야. 이런 식이라고요. 그리고 주마다 다른 것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대요. 쇼핑하려면 무슨 주 가라. 맞아. 그것처럼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쇼핑하려면 무슨 주 가라. 그리고 나는 팁도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에요. 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내가 이 서비스에 만족하면 주는 거잖아. 안 주면 내 마음이라며. 근데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배달기사한테 팁을 안 줬더니 배달기사가 그 자리에서 뭐 음식을 집어 던졌다든지, 아니면 그래 그럼 네 음식 내가 먹을 거 안 주고 먹어버린다든지. 그게 정말로 선택권이 나한테 있느냐, 소비자한테.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상 없다고 보면 되고. 왜냐면 팁을 안 내면 엄청 무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10%.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서비스 해도 다 풀프라이스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캐나다랑 미국에선 풀프라이스 안 내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풀프라이스 내고 돈 더 내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음식값만 냅니다. 서비스비는 고용한 사람이 주는 거지. 일 잘하면 인센티브 사장님이 주셔야죠. 내가 서비스에 따라서 돈을 낼지 말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냥 항상 더 내고 계신 거예요. 한국이랑 호주보다. 그리고 이제 또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서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언니들 왜 캐나다 가면 왜 이렇게 많이 안 노세요? 놀러 나갈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술을 한 잔을 살 때마다 팁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가서는 외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호주는 이제 원러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그리고 캐나다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예요. 그 이유가 몬트리올이랑 퀘벡은 불어를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솔직히 거기 가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지역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이렇게 세 개인데, 저희가 지역 얘기를 할 때 뭘 가장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호주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이 있잖아요. 근데 브리즈번이, 또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브리즈번을 대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소도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랑 밴쿠버가 대도시고 캘거리가 중소도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시 규모를 보면 토론토가 브리즈번이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니를 가면은 우리가 서울을 가면 진짜 대도시다, 도시가 크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시드니를 가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도시도 크고 또 활발하고 인프라도 좋고. 서울이랑 비교해봐도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토론토는 어떤 느낌이냐면 도시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 정도예요. 충청도 사람이라서 시골에서 이제 좀 큰 도시 가보자 하면 뭐 대전이고 천안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가면 와 대도시 이런 느낌인데, 이제 토론토가 그러면 가면 와 대도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토론토 갔을 때 응? 여기 천안이잖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도시 생활? 뉴욕 같을 거, 시드니 서울 같을 같을 것 같고 시드니 같을 것 같고 전혀 아니에요.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캐나다는 나라 자체가 시골이다. 그 대신 캐나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랑 정말 가깝다는 점. 캐나다 인플루언서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맞아. 캐나다가 시골이거든. 저희가 토론토를 살면서 미국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미국 여행 한 번 하려면 예산을 비행기 값만 200만 원, 300만 원 잡아야 돼. 근데 토론토에서 사니까 비행기 왕복 50만 원도 안 돼. 토론토는 뉴욕이랑 가깝고 밴쿠버는 LA랑 가까워요. 뉴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시간 반인가? 비행기 타고 뉴욕에 도착을 했고, 정말 미국 여행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캐나다 워홀을 이 도시에서 하면은 진짜 재밌겠다라고 느꼈던 도시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브이로그가 나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밴프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캐나다 캘거리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의 관광지예요. 저희가 거기 여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워홀러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여기서 워홀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실 캐나다에 왔을 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캐나다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그런 관념적인 캐나다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저희가 밴프를 딱 도착하자마자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캐나다구나. 맞아. 정말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거는 저희 브이로그를 나중에 꼭 봐주세요. 밴프가 아메리카의 스위스라고 할 정도로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산맥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밴프 어디를 돌아다녀도 만년설이 덮인 로키 산맥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호주 워홀을 할 때 정말 워홀 생활을 정말 만끽했던 맞아. 게, 저희가 이제 백패커 생활도 하고 정말 많은 나라의 친구들도 사귀고 이 지역 이동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워홀러다라는 정치가 확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밴프가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이, 아까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은 겨울이 되면은 비수기가 돼서 거의 도시가 잠든 느낌인데, 밴프는 사계절 내내 활발하게 관광을 가는 도시고, 특히나 겨울에 스키를 타러 오고 그리고 온천을 하러 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할 때 봤는데 호텔이나 백패커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홀러들한테 너네가 우리 호텔에서 일을 하면은 숙식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일도 할 수 있게. 호주에는 그런 일자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게
밴프에서 가능하겠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도 약간 밴프가 로망 도시예요. 캐나다 사람들도 밴프 가면 캐나다 뽕에 찬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대학생들도 방학이 되면은 밴프에서 스키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호스텔에서 지내면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이제 거기 상점 직원분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원러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뽑고 있고 일손이 항상 모자라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행을 다니는데도 다 거기 식당들이랑 맞아. 상점들에 다 직원 구해요. 근데 저희 토론토에서 사는 저희 친구들은 그때 다 일 잘려가지고 맞아. 일을 새로 구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주택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꼭 그 호텔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딜을 제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저희 솔직히 토론토에 가가지고 저희가 조금 실망을 했던 게, 멋지고 힙하고 약간 옷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멋진 사람을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뉴욕 갔을 때도 와, 여기 사람들 진짜 옷 잘 입는다, 멋들어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밴프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옷도 너무 잘 입고 너무 힙하고 다 어. 약간 뭔가 그 바이브가 있어. 다 자기들의 힙스터 거야. 다 멋진 거야. 왜냐면 어. 내가 막 호주에 살 때도 멜번 갔을 때 멜번 되게 힙스터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뜬금없이 깡시골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어 버려. 그리고 이제 밴프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쇼핑하기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편집샵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식당이랑 펍이랑 쇼핑센터랑 있을 거 다 있고, 심지어 한식당도 있더라고요. 밴프 여행을 하면서 한국인 워홀러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이나 워홀러들이 일하는 것도 진짜 많이 봤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일하고 살면은 다 친해지고, 다 상점 분야하고 얘기해보니까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무슨 가게에도 한국인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서로 다 아는 거야. 저기서 일하는, 저기서 일하는. 다 친해지고 같이 놀고 다 같이 애들 모아가지고 스키장 스키장도 가고 휴일 맞춰가지고 응. 얼마나, 우리 그거 보면서 야, 워를 여기서 했어야 돼. 캐나다 월은 여기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캐나다 떠나기 직전 마지막 여행으로 밴프를 갔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반년 정도 아니면 처음에 밴프 여행을 했으면 우리는 바로 플랜을 바꿔가지고 밴프에서는 최소 한 3달을 살았겠다. 너무 재밌었겠다. 그렇게 살면은, 물론 이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대도시가 좋고 토론토가 좋으신 분들 거기 살겠지만, 저희는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옵션 자체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막 1년 내내 밴프에 살아 이런 건 아닌데, 내가 토론토에서 살다가 갑자기 잘렸어. 그 겨울 돼가지고. 그럼 그 겨울에 밴프 가면은, 밴프는 일자리가 많다니까 겨울에. 몇 개월 정도는 살아볼만 하다. 그리고 이제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워홀 비자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호주는 이제 인원 제한 상관없이 만 30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상시 모집으로 호주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있죠. 그냥 돈만 내면 열흘 안에 비자가 나와서 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취득을 하려면 지정된 우편번호 안에서, 그러니까 깡시골에서 2년 그러니까 농공장 일이나 관광 산업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88일이라면 세컨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180일 6개월이라면 서드 비자를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캐나다는 원래 워홀 비자로 1년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호주보다 그 스폰서 비자를 받기가 쉬워서 더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스폰서 비자를 받아서 뭐 1, 2년 연장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2024년 워홀을 지금 받기 시작을 했어요. 모집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전히 한국인에 대한 조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일단 원래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장이 됐고요. 1년에 6,000명, 4,000명 이렇게 뽑다가 올해부터 10,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한 번 지원을 하면 2년의 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주는 2년 살려면 농장 가가지고 88일 동안 감자 캐고 막 토마토 따고 해야 되는데, 캐나다는 그걸 안 해도 그냥 2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이거를 2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10,0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랜덤이에요. 랜덤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랜덤에 들기만 한다면 농공장 일을 하지 않아도 4년을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오픈 워크 퍼밋으로. 오픈 워크 퍼밋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이직이 자유로운 그런 조건을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캐나다의 비자 조건이 정말 좋아졌으니까 캐나다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지금 좋은 시기에 워홀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번의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캐나다 워홀 이미 갔다 오신 분들 있죠. 나 1년 캐나다 살고 왔어. 그러신 분들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2년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갔다 오고 워홀의 꿈을 포기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기회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35살까지도 됐어. 그리고 나 옛날에 한번 썼는데 또 쓸 수 있어. 저희가 지금 1년 끝내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도 원하면 맞아.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정부 태도만 봐도 일단 캐나다가 사람들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와줍쇼 하고 와줍쇼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호주는 워홀 비자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만 하면 나오지만 영주권은 정말 따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캐나다도 영주권 따기 어려워 하시는데 저희는 캐나다도 살아봤고 호주도 살아봤잖아요. 호주에서 10년 동안 영주권 못 따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캐나다예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영주권 못 따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는 평균적으로 2, 3년 안에 tab니다, 영주권을. 본인이 준비를 했는데 영주권을 못 따고 돌아가는 경우 저희 주변에서는 못 봤고요. 근데 호주에서는 10년 하고 못 따고 돌아가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 봤어요. 저희가 캐나다 와서 사귄 사람들 중에서도 호주에서 도전하다 안 돼서 캐나다 오니까 1년 만에 땄다라고 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내 주변에 10명의 영주권을 바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 제외하고요. 그냥 뭐 학업이나 취업으로 따는 경우를 이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영주권까지 다 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진짜 10명 중에 2명이 될까 말까예요. 저희가 2018년에 호주 워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도 영주권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하고 영주권을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잘 따는 사람들 보면 의료 쪽 그런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결혼 비자 아니면 영주권 받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캐나다는 만약에 내 주변에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못 따고 돌아가는 사람은 솔직히 없고 뭐 3년 이상 걸렸다라고 한 사람이 뭐 2명이 될 수도 있겠어. 5년, 10년 도전하다가 못해서 돌아가요라고 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희 주변에서. 물론 어딘가에 계시겠죠. 응. 근데 호주랑 그 체감하는 그 차이 자체가 훨씬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 주변 친구도 워홀하다가 캐나다 영주권 딴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민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호주는 반대로 내가 이민을 원해서 가는 거라면 워홀로 가서는 영주권까지 받기 힘들고 보통 학업을 다 맞춰도 확답은 못 드려요. 영주권 딸 수 맞아. 있다 없다. 솔직히 호주에 워홀로 가면서 영주권을 준비한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캐나다는 워홀을 가는 것부터가 영주권 계획의 시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 선택기나 이런 것들도 다 영주권에 염두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도시일수록 그 점수 따기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영주권 많이 따시는 분들이 캘거리로 워홀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이민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워홀을 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해서 캐나다로 가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쭉 얘기해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목적이다. 무조건 호주로 가세요. 호주에서는 솔직히 자기가 정보력만 좋고 자기가 노력만 하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1억, 2억 모으는 사람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만 살면은 금방 1억 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우리도 욕하겠지. 왜냐면 한국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치만 호주에서는 열심히 하면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꿈 같은 말이 호주에서는 가능한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호주는 돈을 많이 벌어도 영주권을 못 따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 어떤 분들은 그냥 돈만 많이 모아서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그냥 완전 사업 자금만 모으고 다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목적으로 호주에 와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아. 호주에서 돈 바짝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사업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좋지. 아무튼 저희 영상의 결론.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라. 그리고 이런 걸 알고 가셔라 라고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를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묵혔던 영상이에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댓글로 더 추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뭐 팁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전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팁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반면에 호주 살고 있으신 분들도 뭐 호주에서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댓글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 영상의 정보를 얻으려고 온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서로 정보 교환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